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 구성도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 많이 바쁘시죠? 뭐 그렇죠, 뭐. 연말 네. 또 연초 뭐 작년부터 또 방송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너무 어수선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없어요.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새해를 맞는 게 제 기억으로는 몇 년도야? 1998년도 이후에 IMF 처음에 IMF 이제 때. 그 전에 예, 97년 이제 7년도. 가을에 예. IMF 터지고 나서 98년도에 새해를 맞을 때 정말 암담하고 앞이 안 보였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뭐 대통령 뭐 체포영장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참사가 또 연말에 또 있었고요. 참사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불안한 불안하고요. 네, 상황이고요. 자, 경제적 불안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지만 느낄 겁니다. 제가 뭐 자영업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환율도 진짜로 그렇고요. 너무 안 좋아요. 예, 너무너무 안 좋은데 이 모든 게 저는 이게 국면이 경제라는 게 불확실성이냐 확실성이냐 이 그렇죠.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진행될 게 뻔하다면 좀 경제가 안정이 될 건데 아직까지 우리 불안정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난달에 그 신용평가사죠. 피치.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신용평가사가 몇 개 있습니다. 네. S&P가 있고 무디스 있고 뭐 피치 있고 그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신용평가사인데 거기서 1차 경고를 했잖아요. 네. 이 탄핵 정국 오래 끌면 한국 신용 강등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사실은 여차하면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한 있다. 단계 내린다. 몇 단계 내린다. 그렇죠. 이게 무서운 일인데. 그런 경고를 이미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그 기조가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계속 쭉 가는 느낌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네. 사실상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돼. 논리도 그래서 없습니다. 탄핵은 예. 그 진행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러면 4월에 예. 헌법재판관 또 2명이 임기 만료되잖아요. 4월 18일 날. 예. 그러면 아예 탄핵 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끌고 가면 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윤석열 컴백을 원하는 거냐? 네. 근데 끝이 그것도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없어.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또 그러니까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본인들도. 같아요. 본인들도 예. 그 말이 돼요. 그 쿠데타 일으켰다가 실패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다고? 그 상황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전부 문외아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체포영장부터 얘기 좀 해보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서부지법에서 뭐 한 30시간 넘게 아마 네. 고민을 하다가 발부를 했는데 아마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때문에 그렇죠. 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걸로 봐야 그렇죠. 됩니까? 사실은 12.3 그 계엄이 터진 직후에 제가 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마 이번이 첫 케이스가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 수순으로 가는 거죠. 아니 다른 죄도 아니고 이게 내란죄니까 네. 현직 대통령도 수사도 받고 기소도 당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좀 이 상황에서는 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형사법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의 개정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공수처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수완박도 만들고, 있었고 예. 뭐 공수처도 만들고 그런데 그 작업이 그 치밀하지 못했어요. 매끄럽지 못했다. 예. 그 빈틈이 막 뻥뻥 나는 바로 거예요. 드러났습니다. 내란죄 요거. 그러니까 예. 공수처도 그렇고 그러면 내란죄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그런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규정 없는 경찰. 일반적으로 경찰로 검찰도 돌아가니까 없고 직접 수사권 규정에 공수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관련된 범죄와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죄를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검찰도 내세웠고 공수처도 내세웠는데 약간 나중에 정비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고민 끝에 발부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돼요. 네. 근데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 그 얘기거든요.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저는 이걸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이 불복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측에. 헌재에다가 제기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 법률적으로는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아예 각하. 각하. 그러니까 아예 심리의 문턱도 못 링 넘고 위에 올라가지도 말아라. 말도 예.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 뭐 이런 거로 그냥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이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가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만 내놓고 어떤 다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국민의힘이 사실 제일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집단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개인이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정신적으로 맑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나친 알코올이나 뭐 이런 거로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한 개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대단히 비극적인 사고입니다만 그 개인이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집단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래된 정당입니다. 보수 정당입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정당.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있는데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들여다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뭐 그러니까요. 일부가 있긴 했지만 뭐 조원진 뭐 의원 전 의원이라든지 대부분의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그 의원들은 다 이 상황에 대해서 동조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옳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의롭지 못하고 이른바 사악할 수는 있죠. 네. 어떤 집단이. 근데 사악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내겠다는 그 전략 내지는 방법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정치 집단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아니 근데 그 정당에 잠깐 있었잖아요. 오래 아니,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러니까 바뀐 겁니까 체질이? 그 정도가 아니었던 김무성 대표에서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그때만 해도 그 20대 국회가 막 네. 출범했을 때잖아요. 지금 22대잖아요. 그러니까 8년이 지났는데 그 국민의힘은 총선을 거듭할수록 계속 그 퀄리티가 낮아졌습니다. 사실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자질이란 측면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최순실 공천, 또 김건희 공천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시중에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의 어떤 구성원들의 특히 현역들이 별로 안 좋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황교안 공천도 있었고, 그렇죠. 뭐 김건희, 명태균 공천도 있었기 예, 때문에 지금 뭐 드러나는 사실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정말 당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른바 신윤, 뭐 찐윤 그래갖고 주도했단 말이에요, 당을. 그러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금 보기엔 어떤 집단을 모아놔도 100명 이상 모아놓으면 평균적으로 지금 국힘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탄핵 심판은 지금 개시가 돼가 진행 중인데 아직 대통령입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고 예. 자진 출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진 출두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석열? 자진 출두를 할 것 같았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태도 없었겠죠. 네네네.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다만 뭐 날짜나 시간 정도를 조절을 해서 진작에 출석을 했겠죠. 갔겠죠.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체포영장을 한 건데 뭐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해서 출석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자법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무슨 감사 내지는 격려의 편지까지 뭐 그것도 대통령 그 휘장이 찍힌 전용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는 뉴스를 보고 야 정말 구속의 필요성이 점점 명확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편지인데 저 편지가 좀 무섭습니다. 내용을 그냥 보면 싸워달라. 아직까지 본인은 떳떳하고 상대가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망상으로 봐야 되면 저게 뭐 확신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적혀 있는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이게 과연 누굴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무섭네요.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잖아요. 예. 결국에 최종적인 주권자는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국민이죠. 예. 국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불법 구테타를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국민의 뜻과는 상반되게 네. 그러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도 큰 위해를 가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전방을 지켜야 될 특전사의 대원들을 공수부대원들을 여의도로 뽑아내고 네. 뭐 선관위 보내고 이러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조직되어 있던 방첩사를 비롯해서 정보사 등 이번에 사실은 그 나오지 않았어야 될 얘기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HID 뭐 정보사 그렇죠. 등등. 예. 정보사의 기능이라든지 예. 이제는 심지어 뭐 블랙 용어까지 다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도대체? 국가 안보에 이런 위해를 가한 인물이 우리 헌정사에 누가 있었어요? 진짜 이상한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 그 지금까지 저 정도는 진짜 상상 못했죠. 저기 편지에 보면 유튜브로 다 보고 있다. 아직도 극우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생중계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 이런 편지까지. 아직도라기보다는 이제 할 일도 없고 더 열심히 보겠죠. 지금이라도 정상 뉴스라도 좀 보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그러니까 정상 뉴스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저들의 눈에는 그 부부가 똑같을 거요. 야, 이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기도 해요. 좀 변호인들 탄핵 심판 변호인 나와서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분이 저렇게 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의뢰인들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안 됐고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변호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거 뭐 설득하거나 네. 뭐 한다고 먹힐 것도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예.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체포영장이 오늘 좀 속보에 보면 오늘 안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공수처에서 이게 방해하면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입건하거나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게 좀 예상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좀 개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경호처에 대해서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할 수 있고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 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한대행은 그냥 권한대행인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명령을 내려야죠. 경호처 경호 풀어라. 그리고 이게 어디 신변의 안전이 위협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의해서 체포영장 집행되고 수사받고 그래서 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또 법원의 심사를 그렇죠. 받는 거니까 어디 뭐 테러 당할 위협이 생기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보다 확실하게 아무래도
경호처 직원들은 평소에 훈련 받고 예. 뭐 하던 게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막아설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못 들어오는 구역이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확히 해줘야죠. 최상목 대행의 역할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지금이라도 지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이거 저 경호가 정당한 거 아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 당신들 처벌될 수 있다.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따를 아니,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것 오히려 같은데요. 공수처에서 집행하러 왔을 때 그 관저 부근에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 예. 혹시라도 위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히려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올 경우에는 그 차를 경호한다든지 네. 아니면 보다 안전하게 호송될 수 있도록 예. 뭐 주위에서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 나온 차량을 호송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게 그 경호 업무를 하면 되죠. 그 최상목 대행 얘기를 좀 하면 최상목 대행이 그 역할이 큽니다. 뭐 대통령 대행이니까요. 그럼요. 자, 지금 3명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은 임명했는데 보니까 양쪽 다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러고 민주당도 그러고 이게 절충 같기도 한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입장에서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네. 원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의 재판관으로 심리하도록 되어 네. 있었습니다. 7명. 예. 그건 이제 가처분으로 6명도 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만 이진숙 방통위 예. 원장이 했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한다라는 견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견해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네. 대통령목 3인, 국회목 3인, 그리고 대법원장목 3인 네. 이렇게 이른바 3건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그 추천을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3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못한다. 그게 왜냐면 헌법재판소법을 그 헌법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건 분립을 얘기할 네. 때 그 3건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구성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몫이 입법 부목이 다 빠진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뭐 지극히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고 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목 3인 중에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결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행스러운데 제가 봐도 어정쩡한 타협책 같이 보여요. 아니 하려면 3명 다 다 했어야지. 하든지 다 하는 거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회가 자신의 몫으로 3명을 합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한 명을 거부한 게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라면 국회가 올라온 건 다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판단해서 이 사람 뺄게요. 다시 합의하세요. 그럼 본인한테 권한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그렇지 않는 건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한 명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고 네. 난리치는 집단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거기보다는 진일보한 거는 맞죠. 반발이 상당히 커요. 여당도 여당이지만 대통령실에서 수석, 뭐 비서실장 등 이상이 사표를 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심각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들은 그렇던데. 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무조건 헌재 구성을 막아서 탄핵 결정을 못하는 상태로 몰고 가려고 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플랜 A가 완전히 깨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플랜 B도 뭐 마땅치 않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뭐 아무 생각들이 없더라고 정말. 예. 그런데 대통령실의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씩이나 되는 자들이 제가 네. 보기엔 공직 의식은 1도 없어요. 아하.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근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더군다나 윤석열 개인을 봐서는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을 못 하죠.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일이 아닌데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망상에 사람을 위해서 빠져 있는. 일해요. 그러니까 사고는 터졌습니다만 오히려 각자 본인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더 충실하게 빈틈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탄핵 절차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 반발도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다. 진짜 염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짓, 물론 비상계엄은 완전히 그 최고봉을 찍었습니다만 네. 그 전에도 그런 뭐 이상한 짓 많이 참모들은 했잖아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바로 옆에서 예. 저보다 더 가까이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봐도 저도 이상한데 소문을 들었었는데. 예. 가까이서 그걸 막지 예. 못한 책임이 있는데 어딜 지금 뭐 반발을 할 자격이 있어요? 고개 숙이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뭐 빠진 거 없나 여기서 뭘 더 챙겨야 되나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이 사람도 사표를 또 냈더라고요. 이게 뭐 갑자기 이 사람은 왜 나 등장을 하는 거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책무위원급이라서 그런가요? 장관급이라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이제 가뜩이나 도망가고 싶은데 아 핑계입니까? 핑계거리 생겼으니까 아이 잘 됐다 그러면서 이 틈에 예. 그냥 도망가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진석 실장도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누구보다도 클 거려. 아하. 그게.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맥락상 군인들은 지금 싹 다 조사를 받고 구속도 되고 있는데 경찰 그 서울청장하고 청장 둘이는 군인하고 경찰은 다 돼 갔는데 내각이나 비서실에 아무도 조사를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제가 느낌에.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속자는 없잖아요. 구속자는 없죠. 근데 뭐 가만 생각해 보면 비서들이 이거 계엄이나 내란을 하고 있는데 몰랐을 거라고 하진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기도 일단 하고. 내각 참여자 중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참석자 네. 중 일부는 조사를 받았죠. 한덕수 2번 받았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실 참모는 조사받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내각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참모잖아요. 또 뭐 술 먹고 뭐 계엄 얘기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모를 수가 없죠.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들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은 더 가까이 있고 얘기를 들었어도 더 자주 더 자세히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적어도 비서실장 정말 몰랐을까요? 몰라도 모르지도 않았을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자리는 옮겨갔습니다. 안보실장. 네, 신원식. 안보실장은 몰랐을 수가 없지. 모르면 안 돼요. 안보실장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더군다나 안보실장 오기 전에 국방부 장관 네. 할 때 경호처장 하던 김용현이하고 싸웠다며 계엄 이것 비상계엄 때문에. 그 뉴스 진원지도 약간 저는 의심스럽긴 해요. 누구 발일까? 네.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비서들 참모진 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 헌법재판 한 명 남아 있어요. 마흔역이죠. 이분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 대행이.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진작에 네. 임명이 이미 됐어야 되고 지금도 뭐 하루라도 빨리 임명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논리나 상식 뭐 법대로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2명 임명했다고 저렇게 여권이나 뭐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펄펄 뛰고 있는데 추가로 1명 임명하면 더 세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국힘에서 최상목 대행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니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맞다면 최상목 대행은 월권을 했으니까 본인들이 탄핵 소추하겠다고 나와야지.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더 임명하는 거는 사실은 한 명 더 임명해서 구인 체제로 심리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지금 참 보면 상식밖에 그 국정 운영이 너무 많이 네. 벌어지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않다. 것 같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한 방을 맞아요. 지난번에 했어야지. 3명 다 하고 어차피 욕하는 사람은 욕할 건데. 그럼요. 그래요. 지금 8인 체제로 헌법재판소로 계속 일단 탄핵 심리 하겠다. 우선 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 8인 체제로 가능은 한 거죠. 그럼요. 결정도 가능하죠. 결정도 가능하고 좀 이거 뭐 미리 막 얘기하기 그런데 뭐 구성으로 봤을 때는 막 보수 2분 또 진보적인 분 한 3분, 중도적인 분이 한 3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상관 있나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임명된 조한창 재판관도 국민의힘 추천 몫이라 이제 보수 인사로 분류됩니다만 법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이게 그 상식이 없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정말 훌륭한 법조인이에요. 성향 이하고 상관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 그럼요. 이 상황이. 그리고 이른바 보수 성향이라면 네.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더 분노해야 화가 돼요. 날 왜냐하면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네. 기존 질서 중에 핵심은 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깔아뭉개려고 했으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분노를 해야 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더 완고해야 그게 보수적인 겁니다. 아하. 제가 그래요. 예. 제가 딱 그래요.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예요. 댓글에 찐보수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댓글에. 그 정영식 재판관 네. 지금 주심이잖아요. 네. 사실은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거 보면 상당히 빨리 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생각했던 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성향 뭐 이런 거 필요 그러니까 없는 것 생각을 같아요. 약간 오해들을 하신 예, 거예요. 예. 이게 보수 성향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엄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법조인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그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준비 기일에 정영식 재판관이 그 진행을 하면서 적절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은 별도의 입증 절차가 필요 없는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네. 널리 알려져 있는 다 보도가 다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원이 다 봤어요. 국민도 알고 재판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별도의 입증 절차가 굳이 필요 그러면 없는. 의원님, 저 궁금한 게 탄핵 이런 것도 형사절차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준용하라니까 100% 따라 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심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 보기엔 이건 오래 걸릴 심리는 아닙니다. 공제 사실이다. 예. 중요 사실은 다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알아요. 더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입증 절차도 필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법률적으로 공지의 사실이라는 사실.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거 뭐 별도 증거나 입증이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사실인데. 다 봤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잠깐 얘기 좀 나눠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제 됐거든요. 네. 비대위를 뿌렸는데 권영세 비대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탄핵 좀 반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비대위 비상 상황을 더 심화시키는 위원회로 보이죠. 그러니까 해결의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인적 구성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여준 자세도 그렇고 비대위 출범하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첫 문장 자체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로 읽혀요. 요거 사과가 아닌 사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던데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사과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전체적인 취지를 쭉 읽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사과를 깔끔하게 내란 또 탄핵 뭐 이런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애매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해들을 못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냐? 평소와 달리. 그러니까 무슨 의리나 뭐 이런 게 있는 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의리예요? 의리가 어딨어? 근데 왜 저러냐? 왜 저럽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목줄이 잡혀 있나? 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잡혀 있나?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저번에 뭐 누구 인사 청탁해서 내가 그것도 들어줬고 뭐 네가 지난번에 뭐 무슨 S기업 얘기해서 내가 그것도 해줬고 그랬는데 너 그럴 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의원님 나오니까 너무 화끈하다, 너무 좋다 이런 댓글도 많고 자주 좀 출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슈 3합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유주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자, 좀 애도 기간인데 이거 조금 불편하기는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 아, 네, 요즘에는 진짜 네. 안녕하세요라는 말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좀 나라의 상황, 네. 플러스 또 항공기 여객 사고가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을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까 맞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하나씩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날로 펼쳐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요. 네. 정말 진심으로 올해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불행한 일들이 많았고요. 예. 아직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잘 돼서 올해 이제 끝날 때쯤이면 야, 그래도 올해는 좀 괜찮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한 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5년은 좀 좋았던 해다 이런 생각이 들 연말이 됐을 때 오늘 거의 첫날인데 이제 네. 365일 후에는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공식 질문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관심을 가졌던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을지요? 예, 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제가 동대구를 들렀는데요. 동대구역이요? 네, 동대구를 들렸는데 대구 아시겠지만 가셨군요. 네, 동대구역에 이제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네, 동상을 동상 세웠잖아요. 만들었죠. 네. 여러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직접 봤는데 이제 지금 가장 말이 많은 게 물론 뭐 박정희 동상 자체가 좀 말이 좀 있지만 뭐 예. 적절하냐. 이제 저 동상의 얼굴이 과연 박정희의 얼굴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직접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안 닮았고요. 예, 설마요. 네, 전혀 안 닮았고요. 여기 지금 이제 띄워놓으셨네요. 얼굴이 홍준표, 철거민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와. 네. 와우. 그냥 실제로 보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홍준표 시장님이시더라고요. 안경만 안 써는 홍준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논란이 있다는 걸 넘어서 저건 좀 과하지 않으셨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쳐놓은 것 같아요. 틀은 박정희를 해놓고 거의 세부 묘사들은 입모양이나 눈이나 이런 거는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닮은 느낌. 사진만 봐서 저도 이제 섞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감이 어땠습니까? 가서 직접 보니까 똑같아요? 그냥 홍준표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항상 이제 안경을 끼고 다니시니까 예. 안경 안 낀 모습은 뭐 사실 낯설긴 합니다만 예. 그냥 저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은 안 나오는데 좀 약간 멀리서 찍으면 네. 요 동상 뒤에 박정희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 이렇게 써놨거든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저것도 홍준표로 쓰고 싶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울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거 만약에 만들러 지시하면 만드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하나요? 아니 이미 뭐 얼굴에 대해서 여러 네. 번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뭐 웃는 모습으로 한번 해봐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 닮았어요. 그래서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서 자기랑 똑같을 때까지 계속 바꾸라. 수정은 거쳤을 것이다. 수정하면서 저렇게 얼굴이 된 것이고 계속 여러 차례 수정이 되니까 이렇게 더 이상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 놀랍습니다. 최종본입니다. 저도 뭐 대구 출신이라서 대구 자주 가는데 가서 한번 보려고요. 저도 이제 보고 싶어서 봤는데 정말 궁금해서 봐야 되겠다. 찾아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대구 시민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해달라. 홍준표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이 주목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예.
네, 그 앞에 계시는 극렬 편지, 지지자들, 편지. 예, 향한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근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이게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내용이 정말 아직은 파면이 되지 않은 현직에 있는 사람인지 놀라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 안에 뜯어보면 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운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애국시민이요. 이 애국시민이라는 말이 지금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 애국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애국 보수 애국 시민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씁니다. 예.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수고 많은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충격적인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나라가 위험하다. 지금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것을 오히려 주권 침탈 세력이 누구인지 주권 침탈 세력 때문에 나라가 위험하다? 아니 본인이 지금 국가기관을 진짜 무력화시키고 무장한 군인들 병력을 네.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난 이 상황에서 주권 침탈 세력 때문에 나라가 저거 저 보면서 네. 뭐 본인이 쓰진 않았겠죠. 누가 또 써주고 자기는 사인만 한 것 같은데 뭐 그걸 쓸 재능이 되는지 싶은데 아직까지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지금 사실은 조금이나마 이성의 끈을 잡고 있을까 예. 하는 희망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자진 출두도 있고 뭐 출두라든지 예. 최소한의 이런 자신이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나. 조금이나마 이성의 끈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세력은 주권 침탈 세력. 준동. 자신이 주권인가요? 야. 이 주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망상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면 정말 앞으로도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예.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말을 좀 조심했는데 사석에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 전에도 이 정권에서 말하는 국민은 김건희 윤석열이라. 둘이다. 네, 둘이다. 그다음에 이들이 말하는 법치는 자기들 마음대로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자기들의 권력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설명이 다 된다는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딱 맞아떨어지네. 제가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환하면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위법한 것이고요. 네. 전부 그런 기준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주권 침탈이라는 게 주권이 본인으로 하면은 자신을 왕입니까? 왕이라 적었었지. 네, 왕이라고 적었었죠. 왕이네. 이게 그렇게 하면 다 이해됩니다. 정말. 자신이 곧 주권이다. 자신의 권력이 주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 전에 그런 용어들 많이 쓰셨잖아요. 그 말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해서 되면 모든 행동이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에 간 것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 오늘 어젠가 단독 보도 나왔었죠.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조작한 거 찾으러 간 거라는 네. 열심히 직원들 지금 잡으러 갔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지지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신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정선거 플러스 여론조사도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런 명단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에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위법인 거예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거죠. 참 무섭기도 하고 왜 저런 괴물 같은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됐는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허약성,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는 뭐 여론과 뭐 이런 올바른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여론 형성에 있어서 공론장이 제대로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일부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 했고 또 집권 초기 때부터 계속 들었던 무속이나 자기
경로하고 격정적으로 지 맘대로 운영하는 거를 소문들이 다 났었거든요. 또 그 지근거리는 사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신 나간 행동들 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아무리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아무리 뭐 경제, 외교 아무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 한 명으로 인해서 저자 한 명으로 인해서 나라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설마 붕괴되랴라는 어떤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냥 자신들의 세력을 옹립하기 위해서 저자가 필요하다면은 그자도 괜찮다라고 했던 세력들 아니면은 설마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저자를 대통령이라는 직에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 지경까지 만든 거죠. 네. 네. 자, 하여튼 뭐 체포나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편지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3명 중에 2명만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여기에 대해서 참모진들이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반발해서 또 사표를 또 했습니다. 사표를 지금 내는 게 맞아요?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단 저는 네. 사실 이 기사 나왔을 때 사표를 안 낸 사람에 더 주목했습니다. 아, 사표를 안 낸 사람들. 수석 기상은 냈다고 하더라고요. 경호실장이 안 냈어요. 아, 박종준. 네. 경호실은 필요하거든요, 지금. 아하. 지금 이분들이 사표 내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시위하는 건데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진심으로 정말 뭐 상황이 이래가지고 내가 사표를 내서 항의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이분들은 지금 도망칠 사람은 도망치는 거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 내는 거면은 경호실도 내야죠. 네. 경호실이 안 하는 이유는 영장에 버티기 위한 거고요. 영장 버티기 위해서. 네, 여전히 네. 우리나라의 법치나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의사가 깔려 있는 것이라서 저는 이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호처는 일단 하는 말 보면 공수처 네. 영장 집행 맞겠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 근데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자기들 처벌받는 거에 감수하는 건가요? 자신들의 입장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진짜 이 말을 돌려주고 싶어요. 네. 정말 아직도 체포 못 들어갔냐? 뭐 하냐?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업고 나와라. 그게 계엄 때 네. 지시 내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하기 전부터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예를 들면 비상계엄 하기 전부터 네. 국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돌려주고 싶은 정말 다 모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아직도 못 들어갔냐. 그리고 지금 뭐 그 앞에 있는 사실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네. 그 인원들이 거기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 눕는다 그러잖아요. 네. 도로에 누워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막 방해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편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며칠만 버티면 된다. 이거 체포 영장만 집행 기간 1월 6일까지 집행 기간만 맞습니다. 넘기면 된다라는 일념으로 정말 뭐 계속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이게 인원이 많이 모였다가 빠졌다가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간 플러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체포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동원 공수처장이 이제 도스태핑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 철문으로 막고 있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렇다라고는 하고 공문은 보냈다라고 하는데 출석을 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은 상황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라는 느낌은 좀 안 들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정말 제가 뭐 이 상황에서 공수처장 뭐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 정말 힘을 내셔야 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이제 사의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눈에 띄는 사의자가 김태규입니다. 김태규. 저 사람 이 사람이 뭐 국무위원 급이긴 급이죠. 방통위원장 대행이니까. 본인도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 냈습니까? 이 사람 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예. 이제 꼭지로 들어가 있기도 양이 좀 될 것 같아서 예,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겨레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왜 우리랑 협의도 없이 언쟁
최상목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네. 요게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태규는 말입니다. 네. 김태규 씨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고요. 직무대행입니다. 예.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제 정보조직법상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방통위원장이 그렇고요.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인데 예. 이제 장관 대행을 해가 간 거잖아요. 예, 간 거죠. 간 건데 이제 예. 그래서 이분이 직무대행으로 갔는데 이분이 그 최상목 부총리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부 서열 3이죠. 경제부총리자 대통령 직무대행한테 왜 우리랑 협의하지 않았냐고 야, 언성을 이게- 높였다는 이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단어.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너는 권한대행밖에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 직무대행이 아니라 본직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발언권 좀 주세요 해서 발언할 수 있는 지위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국무회의가 개판이라고 했습니다. 개판을 표현을 썼는데 제가 개판을 개판이네요. 쓸 수밖에 없어요. 개판이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저기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위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또 해서 항의하고 나서 이거를 김태규가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랬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표 던졌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김태규가 이 사람은 지금 판사하다 온 사람입니다. 네. 부장판사를까지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부장판사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이난질을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 사람 말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별다른 제지한다거나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지적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이후에 요 뉴스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기재부 쪽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기재부 쪽에서 아 그런 건 아니었고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하게 제지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주거나 한 것 같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전부 지금 이 정부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신. 네. 그동안 국무회의와 대통령,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 저기 행정부 고위 이 간부들이 법과 질서를 뭘로 생각하고 해온 건가?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 지금 김태규라는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제대로 되면 여기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국무위원들과 부총리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우습게 보였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정체가 지금 이제 뭐 쿠데타 벌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네. 그 이전부터 나라가 법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급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네가 내가 나가버린다고 이게 완전히 지금 말씀했지만 정말 이게 개판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네. 자기는 사표를 갖고 다녔다. 네. 사직서를 갖고 다녔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는 한번 내서 이 시기를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를 해줘야 또 이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 자신은 이제 이 타이밍에서 낼 때다. 그 시기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퍼포먼스다. 네, 그렇게 좀 보여요. 자, 뭐 아직도 대통령이나 그쪽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조심스러운 강하게 얘기지만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공범 같아요. 저는 네. 자꾸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포가 빨리 된다, 구속이 된다 그러면 비서진이나 내각의 관련자들도 이 내란의 관련자들도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1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 그래야지 이런 짓거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막상 계엄 선포 사실을 군인들도 그 전에 다 네. 알았던 군인들 다 실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조차도 국회 나와서는 방송 보고 알았다. 네. 발표하는 거 TV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자들도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을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을 뿐이지 네. 관여 정도를 반드시 수사를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인들하고는 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네. 이 윤석열 그렇게 뭐 지금 저런 사람이 비서한테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게 비서실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그 현재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요. 네. 적어도 당시에
이른바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중요인무 종사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건 판례도 그렇고요. 네. 지금 그 한덕수 총리도 총리 자기 말로 자기가 소집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저기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집 절차부터 틀렸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해서 저쪽이 이제 권한했는데 성공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였던 그 회의는 당연히 국무회의를 처리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공했으면. 네, 했으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쿠데타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외관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회의가 소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쿠데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고요. 협조한 사람이 성공했으면 협조가 된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기 당시에 계엄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봐야 된다니까요. 예, 다. 그러니까 그렇기 봐야 때문에 돼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거기서 뭐 저기 반대를 했든 뭐랬든 간에 그 외관을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그 내란죄는 그 특성상 그 내란죄 성립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전부 정범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단순히 그냥 부하 수행 수준이 아니라 그 쿠데타의 그 친위 쿠데타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협조했기 때문에 중요임을 정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무위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관련돼서 실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내란죄의 저기 중요임을 정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최상복 이분도 들어갔다면서요. 이분 뭐 F 용지 받아가지고 입법부 해산하고 예비부 빼고 새로운 입법부 만든 돈 마련해 오라. 그거 받았다면서요. 네, 그거 받고는 자기는 그거를 뭐 제대로 안 받다고 뭔 주장하고 소리를 있지만 합니까? 그걸 받아서 차관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시한 거잖아요. 지시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해도 최상복 지금 권한대행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분들은 그 지금 이제 구속되어 가지고 기소되고 있는 네. 그런 그 지휘관들, 사령관, 군인들에 비해서 절대 낫지 않습니다.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좀 볼 필요도 있고 이분들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지금 하는 짓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반대하고 뭐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고 사표 낸다고 그러고 민주당 말처럼 내란에는 입도 뻥 못하지만 이러니 갑자기 사표 낸다고 하는 게 참모들 이것들이 정상이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자신도 네. 사실 내란의 관여자잖아요. 관여자. 그렇죠. 그 A4 용지를 받아서 관여자죠. 전달을 하면서 국보위 같은 거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예. 만들려고 했던 그런 수행자 중에 한 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와서라도 면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면책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면책을 그 최상무 권한 대행은 계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즉시 탄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즉시 탄핵 자체를 막고자 2명을 임명했는데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즉시 임명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여야 합의라고 이야기했던 뉴스 보도가 아예 캡처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22일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했습니다. 라는 것이 다 캡처가 돼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화면을 보고 확인이 됐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임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습니다. 네. 한 명은 마흔엽 네. 재판관은 지금 뺀 상황인데 어쩐지 이게 뭐 절충설 얘기도 있지만 쌍방에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네. 그 3명을 다 임명을 하면은 이 여당 쪽에서 욕을 먹을 거고 네. 그다음에 한 명도 안 하면은 이제 야당 쪽에서 욕을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사이에 끼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영리한 선택이라고 본인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은 이제 생각을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양쪽에서 다 욕먹고 다 욕먹고 있고. 다 욕먹고 예. 결정적으로 본인 입장에서 그 가장 이제 늦춰야 될 탄핵 절차 지연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았건. 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리고 결국 탄핵은 막지 못하는 네.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지에 대한 분석하는 이런 글들도 저 보긴 했는데 네. 뭐 이게
그 무슨 뭐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보다는 네. 코너에 몰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네, 지금 요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법적으로는 법이 제대로 법과 질서가 제대로 헌법과 이제 법률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 지금 내란 이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큰 소리 치고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게 차근차근 밀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코너에 몰리고 있고 그래서 한덕수가 했을 때보단 최상목이 할 때가 좀 더 지금 상황이 불리하고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 네. 다급하니까 나름 절충을 한다고 한 게 최악의 선택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하지만 큰 물줄기는 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란을 했고요. 쿠데타를 했고요.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됐고 탄핵이라는 게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약간은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탄핵이 되는 거고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런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 자체는 네. 어떻게 해서든 시간만 끌면 된다. 시간만 끌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찬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체포 영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체포의 요건이 출석 불응 네. 우려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들 때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뭐 권성동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니 도망 우려가 없는데 도주 우려가 없는데 이게 왜 체포 영장이 나왔냐라는 구속 사실 사유. 출두를 안 하잖아요. 저 막고 네. 있잖아요. 구속 사유를 야.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맞지 않는 요건에 맞지 않는 걸 갖다 대면서 네. 이게 체포영장이 나왔냐 체포영장은 오히려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작위 아닙니까? 부작위가 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작위에 의한 권한 침해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지금 것이 아마 맞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권한쟁이. 예, 맞다고 보여지고 이거를 조속히 해결해야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탄핵에 앞서 저는 이 권한쟁의 심판 자체는 그 선결적으로 네. 먼저 판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결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구인 체제로 완결성을 갖춰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파면의 길이 아닐까. 파면하기 위해서 가는 길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질문 한번 드려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반항하고 지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왜 이래요? 그들이 합리적 일부라도 합리적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 네. 하에서 네.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끌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낙마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기대를 갖고 있는 기대를 거고요.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여론조사들 나오는 걸 보면 에서 이재명 대표를 빼고 보면요. 네.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네.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총선과는 달리 대선은 뭐 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시키면 다음 정권에서 대선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훨씬 해볼 만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사실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실 6명 체제 하에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이게 탄핵 심판에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인데 네. 내란죄를 저지른 건 전 국민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실관계나 이런 걸 갖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너무 이제 헌재를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너무 많이 보였어요. 송달부터 시작해서 다 안 받았죠. 전혀 무의미한 걸로 계속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예의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헌재처에서는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지금 태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2명이 이제 부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2월 말 정도는 지금 일정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결정이 같습니다.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증인이 15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두 번째 준비 기일인데 네. 증인을 누굽니까? 피소추인 그러니까 대통령 쪽에서 증인을 뭐 부르는 걸 몇 명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박근혜 탄핵 때 일주일에 2번 했거든요. 네. 석 달 걸렸죠. 예, 일주일에 2번에 3개월 걸렸는데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러면 기일이 16번 정도 나옵니다. 2월 말까지. 네. 2월 말 16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 중요 증인은 한 번 하루
뭐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2-3명 정도 두 명씩 하면 붙여서 그러면 2월 말까지 충분히 나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공제 사실로 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입증이 필요 없는 거 다 봤다. 우리 모두 국민이 봤습니다. 총 들고 들어오는 거. 네. 공제 사실이고 보도된 거 다 끝났다고 보면 입증할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증인신문만 하고 하면 말씀대로 2월 달에 끝나면 2달 후니까 4월 달에 대선이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 이게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충분히 이건 사실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넉넉하게 잡은 넉넉하게 잡아도 2월, 4월. 예. 봄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리하는 게 과연 좀 약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과연 그 현명한 선택인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당장은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겠지만 네, 심 변호사님. 4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 발빠르게 아, 얼굴 바꾸고. 예, 이 비상시국에 네. 대통령 될 사람 누군가요? 하면서 예, 닮은 꼴 박정희 닮은 꼴 아닙니까?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아, 그것도 맥락이 맞네요. 네. 홍준표 시장은 안 해요. 4월 전에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홍준표 이준석 시장만 예, 이준석 지금 이준석 의원은 안 대표. 되겠네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네요. 예. 지금 이것도 좀 꼭 짚고 싶었는데 네. 지금 조기 대선에 가장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여당 쪽 정치인들입니다. 예. 지금 뭐 오세훈도 시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젠가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분께서 네. 지금 뭐 숙고하고 있는 걸로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야당 쪽에서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뭐 질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답.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나오겠다고 아예 말을 한 상태고요. 네. 홍준표 시장도 지금 나오겠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고 지금 여당 쪽 인사들이 지금 더 날립니다. 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 네. 그 계산표 시간표를 네.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따진다면은 이준석 의원은 반드시 자기는 된다. 왜냐면 3월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3월생입니까? 4월생. 4월생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반드시 될 거라고 예.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 희망 회로에 사는 사람들이 40, 아닐까. 만 40이 돼야 되니까요. 네네. 만 40이 근데 그게 돼야 이제 대통령이- 투표일 기준이기 예. 때문에. 네. 한번 봅시다. 언제쯤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두 분 감사합니다. 자, 영식당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중에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된 사건. 자, 너무 충격적인데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에 다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뉴스 보는 내내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연말이 참 많은 분들께 최근에는 뭐 분노도 드렸지만 지금은 뭐 잔인한 12월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뭐 우리 최근에 네. 참사나 재해 소식이 대한민국에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참사 소식이나 사고 소식엔 예민한 그런 정서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은 이 비행기 사고라는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좀 비극적인 결말로 되게 흘러가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생환을 좀 바랐지만 일단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유족분들과 또 희생자분들과 또 가까운 분들이 마음이 어떨지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막 방송을 배우던 시절에 네. 20대 후반에는 제가 목포에서 2년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 쪽에 거주하는 분들 포함해서 그쪽에 직장인 분들이 많이 탑승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는 분, 또 저희 가족과 친지가 아는 분, 그리고 제 지인이 아는 분이 탑승을 하신 거를 좀 뒤늦게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이걸 뭐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초반에 제가 사고 소식을 접했던 그 이후에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네.
사실 뭐 지금도 사실 저 역시도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거 야구단 관련된 분이 또 계셔서 이미 보도가 그래서 됐더라고요. 제가 정말 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실은 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다 연관성이 아마 따져보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무한공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놀랐던 게 가족 단위 단체로 또 이동하다가 예. 이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광주 쪽에서 확인해 준 걸 보니까 네. 탑승자가 181명 중에서 81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다고 이제 광주시가 밝혔고 네. 전남도 교육청 쪽에서도 입장 밝힌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직원분들이 탑승했고 전남 지역 학생도 이제 네. 일부 탑승을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무관 분들이 소수가 이제 함께 여행을 갔다 온 걸로 파악이 됐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전라남도가 거주지인 분들 대다수였다고 하고 이게 가족 단위와 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전세기였다라고 합니다. 아, 전세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기라는 거는 여행사들이 이제 모객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행사가 해가지고 이제 한 전세기였다. 그렇습니다. 네, 네. 태국에서 오는 비행기라 살펴보니까 중소 여행사가 이제 모객을 한 네. 전세기였던 걸로 파악이 돼서 대부분 좌석을 여행사가 미리 구매했다가 이제 그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맞이로 해서 3박 5일 태국 일정이었다고 딱 그러네.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하고 딱 연결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가족이다 보니까 미성년자 탑승객도 15명 정도가 포함됐고 아휴. 부모님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일가족이 전체가 이제 희생이 되던 경우가 많아서 무안공항 분위기가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돌아오지 못한 케이스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뭐 하염없이 아무튼 눈물만 흘리고 계신 유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세 남아도 있더라고요. 네. 2021년생이죠. 그리고 미성년자 탑승객이 15명 정도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 가족 9명이 같이 갔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제주 항공 여객기가 이게 이제 사고 난 여객기가 또 이게 뭐 이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회항했던 기록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앞선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원인을 저희가 방송 때 뭐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있죠. 추정만 할 수 있는 예. 부분이고 다만 이 회항 기록이나 기존에 있었던 이 사고기에 대한 이력들을 좀 살펴보니까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12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중국 본토 들어가기 전에 기술을 틀어서 인천공항으로 다시 이제 회항을 한 회항이 있었다고요? 예, 회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중국인 승객의 의식을 잃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회항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도 회항한 기록이 있어서 보도가 됐는데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김포로 네. 돌아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펴보니까 조류 충돌 의심으로 국토부와 제주항공이 결론을 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로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국토부 결론은 조류 충돌 의심으로 결론이 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회항과는 다르게 12월 27일에 마찬가지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고기를 탑승했던 이용객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같은 기종을 탑승을 했는데 시동이 몇 차례 꺼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고요. 이 승객은 그러니까 부르릉 하는데 툭 꺼졌다. 뭐 예, 뭐 이걸 그렇습니다. 몇 차례 꺼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격을 했거나 거기 탑승을 했겠죠 아마도. 네, 탑승한 승객이 이제 실제 언론사에 주장을 했고 당시에 이제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그런 제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 별 네. 문제 없다라는 반응을 들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된 거고요. 1시간 정도 지연돼서 그때는 무안에서 방콕으로 여행을 갔고요. 오전 1시 30분 이 여객기가 방콕에서 또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1시간 지연돼서 출발을 했다라는 네.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기종의 같은 비행기가 당시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를 보도하는 것이지 사고 원인을 특정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얘기도 자꾸 있어요. 네. 이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그러니까 저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뭐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언론사 하면서 이제 이런 참사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봤고 실제 보도에 참여한 적들도 다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들 중에는 이제 일정 부분 추정이 들어간 부분과 사례가 적시된 부분 이런 것들은 현재 사고 원인과는 무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부터 언급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더하기 이 직장인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니까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추정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일단은 정비 환경이 열악했고 기존부터 기체 결함이 잦았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겁니다. 있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제주항공 직원으로 보이는 글 아까 저희가 잠깐 캡처본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제주항공 타지 마라라는 글인데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가요.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사장 하나 잘못 데려와서 정비, 운항, 재무 모두 개판이다. 요즘 다른 항공사로 탈출하는 분위기다. 이제 이런 글이 아하. 있었다는 거예요. 글이 있었다. 네, 이게 예.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항공 정비사들 경우에는 제주항공 측에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타 항공사 대비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기체 안전이 위태로웠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마찬가지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제주항공 정비사인데요. 정비사의 경우에는 야간에 13시간에서 14시간 일했고 밥 먹는 시간 20분 남짓 제외하면 쉬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타 항공사 대비 업무량도 많았고 휴식 없이 피로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정비사가 항공기를 정비하면 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단 주장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제주항공에서 2년 버티면 어느 항공사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주항공 직원으로 보이는 세 번째 분은 어제와 오늘 새벽에 걸쳐서 정비 사고가 벌써 3건이 있었다라면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정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선 하나 정비 사고가 터지니까 줄줄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비행기 일정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항공사와 대비했을 때 흔치 않은 사고들이 제주항공에서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도 직원이지만 여러모로 불안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이런 글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다 100% 원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건 또 확인이 또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그 항공기가 문제가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좀 전에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737, 800 가장 많이 팔렸고 안정성이 높은 기체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또 참사가 또 많이 일어나는 기종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팔렸으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 그렇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워낙에 많이 이 안전성이 높아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고 보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이
참사와 연결된 항공기가 어떤 거냐를 이제 따라가 보면 737-800 비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은 중국 2년 전이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37이죠. 이것도 800입니다. 예. 이제 8,000m 상공에서 시속 약 1,000km로 수직 급 강하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132명 전원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고 예. 올해 4월에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800 같은 기종이죠. 여기서는 여객기 엔진 덮개가 3,000m 고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 여객기가 회항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해였던 3월 6일에 미국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800 이것도 이제 객실에서 연기가 났기 때문에 네. 포틀랜드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네. 하고요. 그리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도 737-800을 실제 운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외부 패널 한 개가 없어서 공항 착륙 후에 구설에 오른 바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737-800과 관련된 여러 사고나 사건들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외부 변수로 제일 뭐랄까 많이 알려진 사건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예.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추락시켜서 176명의 목숨이 안타깝게도 희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격추한 거잖아요. 이거는 격추했기 예. 때문에 이제 외부 변수라는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체 결함과는 실제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고의 연루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이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있는 기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 지금 제주항공이 제일 많이 보유를 네. 하고 있대요. 101대가 들어와 많이 101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제주항공은 42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단일 항공기 모델로는 뭐 역대 최다 많이 팔린 기종이라고 하니까 앞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고가 많게 되면 그 기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뭐 저가 항공에만 쓴다고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이 737-800 이 기종 자체가 아주 대표적인 기종으로 효율성이 있는 기종으로 꼽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또 사고라는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기종이 너무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리다 보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은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신에서도 이번 참사를 실시간으로 타전을 하고 있는데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외신들도 어제 하루 종일 긴급하게 속보를 내면서 예. 대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이 제주항공 사고를 보도를 했는데 일단 태국인이 두 분이 여성 태국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탑승을 해서요. 태국 언론을 비롯해서 일단 외신들은 이제 이 대목에 가장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얼마나 타고 있고 누가 탔는가, 성별은 어땠는가 이런 참사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를 했고 태국 정부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더불어 달았고요. AP통신, CNN, 뉴욕타임스, 로이터의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네. 한국 최악의 항공사고라는 제목들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최고 최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팩트입니다. 예. 사실이기 때문에 1997년에 괌 추락 사고 이후에 최악의 항공사고이고 희생자의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도 언론 보도를 마찬가지로 이어갔는데 교도통신이나 NHK도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좁힐 수가 있겠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항공사고 히스토리를 쭉 나열하면서 97년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사고라는 점을 꼽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내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랜딩 기어 오작동에 대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외신들도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취재원들 중에 실제 기장이나 부기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토대로 인터뷰를 따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비상 착륙 시에 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달아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여러 조건들을 좀 따져봐도 아까 앞서서 나오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의 발언과 유사한 보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 조건들을 아무리 따져봐도 버드 스트라이크만으로 이런 사고가 날 수는 없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랜딩 기어와 연결 지어서 해외의 많은 사고들 중에서도 조류 스트라이크는 사실 찾아보기 흔한 그런 사고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하신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점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서 기장이나 부기장의 비행 시간 이력 그리고 737800에 대한 기종 그리고 비행 조건이나 항공기와 항공사 모두 우수한 안전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느냐 매우 당혹스럽다라는 표정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신에서도 막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글쎄요, 사고 원인이 과연 뭘까? 그리고 랜딩, 수동 그런 착륙 자체가 어떤 또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왜 급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지금 각국의 정상들의 추모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 것을 듣고 놀랐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 대사관 통해서 여객기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라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는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과 애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SNS에 이 한국을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이 슬픔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애도를 표명을 했고요. 네. 독일 총리인 울라프 숄츠 총리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고 특히 블라드미르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SNS에 무안군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라면서 생명을 잃는 것 자체가 너무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자 아픔이라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도 애도를 표한다면서 슬픔의 시기에 슬픔을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객기 사고가 이렇게 나면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조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또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 좀 보호하고 보살피는 게 지금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부와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유족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 대책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내용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단 시신 인도가 일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79명의 희생자분들 중에 28명 정도가 지금 지문 채취가 어렵다는 거죠. 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그래도 유전자 뭐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감식 같은 것도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것 아마도. 같습니다. 바로바로 일단 신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국가수나 경찰에서 검안이를 현장에 추가로 파견해서 최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또 유가족들에게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원 확인이 우선인데 네. 시신의 훼손이 좀 심하거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가 좀 어린 희생자분의 경우에는 이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일단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 따져도 뭐 몇 주라고 밝힐 수가 없고 수개월에서 길게는 뭐 수년도 내다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우리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11개월 11개월 걸렸다고 하네요. 약 9개월, 대략적으로 1년 정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블랙박스를 일단 수거를 했고 거기에는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2개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2개 다 일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 입장은
아주 짧게 빨리 하더라도 반년이라고 하고요. 반년이 걸린다. 예,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체 문제와 또 조정 절차 문제, 혹시 외부 요인은 없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정지어서 아주 빨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 뭐 속보가 지금 또 하나 있는데 랜딩 기어가 문제가 좀 돼서 또 회항하는 그런 또 기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불안해요. 또 이런 일,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랜딩 기어 문제 생기면 또 이런 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장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회항시켜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랜딩 기어가 그렇게 수동으로 착륙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아주 드물다고 드물고 하더라고요. 급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가 지금 정부에서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무한으로 네. 당일에 급하게 이제 내려갔고요. 일단은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 7일까지이기 때문에 무안공항 현장과 17개 시도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요.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표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유가족 지원이 제일 중요한데 유가족들과 이 사고 수습 또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관계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특별 열차 운행 지원도 한다고 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함께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 장례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심리 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 내용을 안내할 수 있게끔 하고 통합 지원을 좀 일원화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무안군은 어제자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수습 그리고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필요한 지원들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게 이번이 13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때도 당시에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시고 유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돌아가신 희생 당하신 분 또 유가족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런 지원, 보호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뭐 사고 원인이나 이런 거는 또 때가 되면 또 밝혀지는 거고요. 또 급하게 뭐가 원인이다, 뭐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네. 이 대목은 아직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어제도 뭐 관련 보도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네. 되는 장면들이 여전히 이 사고에 대한 음모론도 마찬가지지만 네. 고인과 유족들을 조롱하는 그런 글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예. 많이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물론 이제 그 경고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야 그 분노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조롱성 글이나 그런 영상들에 부안애동하는 분들이 네. 적지 않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행위이고요. 네. 그리고 보도를 가장해서 실제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클립을 만드는 대한 미디어들도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데 네. 실제로 오죽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족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직접 잡고 취재하는 언론사 외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면서 실제 밝혔어요. 네. 유튜브 매체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트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자제를 호소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가 여러 참사들을 좀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정확한 보도와 신속하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또 급한데 네. 그것을 활용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팩트 자체를 비틀어서 고인을 능멸하거나
조롱하는 그리고 또 유족들을 조롱하는 일 그리고 또 지역 정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전라남도에서 그러니까 벌어진 그런 일이기 얘기도 때문에 나와요. 지역 비하하고 하는 듯한 어떤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안, 돼요. 되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니까요. 당장 중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또 이게 정치권에서도 뭐 사실 정쟁이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탄핵이나 뭐 계엄 내란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사고 수습 관련해서는 또 발빠른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었고 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하니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했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변호인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직접 그런 어떤 사고 관련해서 법률 지원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그렇게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정부를 지원하는 정책과 이런 대책들을 당 차원에 마련해 가지고 조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 역시도 정부 지원에 또 그리고 공직자들의 사퇴 수습 기원을 부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치 일정이 사실은 계속 예정이 돼 있었어요. 지금 많은 정치 일정들이 사실은 뭐 있습니다. 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 또 탄핵 특검법 지금 통과나 등등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사실은 지금 연말이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다 미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미뤄지는 일정들은 그러니까 상임위 일정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당연히 미뤄질 것 같고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탄핵 전국 내란 수사와 관련된 정쟁은 잠시 멈추더라도 네. 각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의 실제 책무는 아마도 보도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특검법안이 1월 1일이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공포가 어떻게 되기 될 것 때문에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이 상황에서 또 거부권을 최상목 대행이 하는 것도 맞는지 싶고요. 또 참 그렇다고 또 예.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자격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예. 이틀 만에 실제 참사가 벌어졌고 이 참사를 수습하는 중대본부장의 역할도 확실히 겸임하고 있는 분이어서 이 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쓸 쓸 수 있는가? 지금 시기적으로 일단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애매합니다. 부분이 1월 일단 1일까지니까 나왔고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공포가 되는 거고요. 되기 때문에 예. 이 대목을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고민될 것 사고 같아요. 수습뿐만 아니라 이 대목을 고민했다고 하고 또 알려지는 내용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야당의 일정에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전언 이게 이제 보도가 되긴 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단정 짓는 것은 무리다. 다만 시한은 가장 급선무인 것은 정치 일정 중에 급선무인 것은 역시 일반 특검법이 1월 1일 공포 전에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혀야 이것이 이제 그 속행이 되느냐 아니면 거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에 대한 결정을 지금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1일까지니까요. 많은 분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또 국민분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급선무라고 여겨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임박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즉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말일이고요. 1일이 시한입니다. 특검법 시한.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짚어보죠. 윤석열 씨가 뭐 이번 참사 관련해서 애도 위로의 마음을 또 SNS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직무정지 이후로 첫 번째로 공식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고와 참사와 관련돼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의 경우에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따가운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SNS에 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 이것을 표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린다면 이 입장을 밝힌 당일에 공수처의 3차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025년 또 2024년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막 맞이할 앞두고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모쪼록 희생자들 또 유가족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정부 또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빠른 수습과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식당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